예,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에 있습니다. 구로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염내과 의사가 된 지는 이제 1990년부터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감염병들, 결핵, 에이즈, 홍역, 그리고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 또 2014년 이볼라, 2015년 머스 아웃브레이크까지 다 경험해서 이번 30년 동안 쭉 경험한 것 중에 이번 코비드 19 팬데믹이 사실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빽빽하게 1, 2m 내 빽빽하게 앉아서 수시간 동안 예배도 보고 또 찬송도 하고 노래로 부르면 그 안에 환자가 있는 경우 비말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할 때도 침이 조금씩 튀잖아요. 근데 뭐 노래 부르고 뭐 소리 지르고 하면 뭐 그 비말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비말이 5마이크론 이상 크기인데 그 안에는 중력이 작용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비말이 1, 2m 내에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도 가니까. 그러면 그 비말이 소리 지르면 1, 2m를 넘어서 이렇게 멀리 가면서 이게 마릅니다. 그러니까 5마이크론보다 작은 사이즈로 작아져요. 그게 이제 에어로졸인 거죠. 그런 경우는 중력의 영향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1, 2m를 넘어서 뭐 수미터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1, 2m가 아닌 더 멀리 수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호흡으로 또 감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기 감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천지라든지 뭐 콜센터라든지 또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고 소리 지르고 그 안에서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게 공통적인 요인이에요. 그치만 우리가 뭐 야외에서 공원이나 뭐 이런 산에서 등산하면서 그런 데는 폐쇄된 환경이 아니니까 예. 그런 데서는 공기 전파는 안 되죠.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확진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장을 하실까요? 일단은 뭐 열이나 인후통이나 뭐 기침, 호흡곤란 있는 사람들 받아야 되고 특히 고위험군들 60세 이상 기저질환 환자들은 이분들은 증상이 그냥 피곤하다 또 왠지 식욕이 떨어진다, 축 늘어진다, 온몸이 쑤신다. 어떤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병원 연구진들도 확인한 건데 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약 30%에서는 냄새를 못 맡고 입맛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 미각이나 후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뭐 5일에서 10일 정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한 30% 환자들이 이런 것도 아주 좀 독특한 증상인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를 뭐 받고 싶다면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 건강하니까 뭐 못 받는 거죠. 아무 증세도 없으니까. 아니 본인 돈 내고 검사 받을 수 있죠. 17만 원. 근데 양성으로 나오면 돌려받아요. 또 의사가 예. 이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치료 비용도 다 나라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런 나라가 많지는 않죠. 그럼 눈으로 들어가. 20세기 들어 인플루엔자 대유행 중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닥쳤던 스페인플루 대유행입니다. 스페인플루는 1918년 3월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여 수개월 사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1918년 봄 1차 대전 참전을 위해 유럽으로 항해 중에 있던 수많은 미국 군인들이 이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의 초기 유행은 1918년 5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 때문에 스페인 인플루엔자라는 오명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67만 5천 명이 사망하였고 불과 10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플루는 다른 인플루엔자 대유행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20대부터 40대의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높은 사망률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5세에서 29세의 젊은이들의
인플루엔자 사망률이 3%를 나타냈다고 하니 보통의 계절 인플루엔자에서 사망자의 90% 이상이 노인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스페인플루 당시 젊은 성인층에서 피해가 컸던 이유는 수수께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 이 의문점을 푼 논문이 나옵니다.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이 관계 있다고 발표한 최초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뉴욕의 카렌 M. 스타커 박사는 당시 해열제로 사용되었던 아스피린의 과다 복용이 이들의 사망과 관련이 있음을 알리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초기 사망자들의 폐를 부검한 결과 사망자들의 폐는 마치 익사한 것처럼 물이 차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서 언급되는 부검 소견과 일치하죠. 심지어는 이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의 소견도 최근 기사에 나오는 의료인들의 부검 소견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당시 젊은 군인 사망자를 부검했던 군의관 웰치 대령은 이것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감염 또는 전염병이다. 마치 익사한 폐와 같으며 내가 여태까지 봐오던 폐렴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최근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이 군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한 지 단 4일 만에, 이것도 비슷하네요. 단 4일 만에 사망했고 폐에는 거품이 많고 피가 섞인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인을 결론짓지 못했으나 1960년대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약물의 특성 때문에 과다한 복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럼 당시 젊은 사람들은 왜 아스피린을 과다하게 복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놀라운데요. 당시 아스피린을 생산하던 바이엘사는 스페인 플루가 유행하기 직전인 1917년 2월 아스피린에 대한 특허권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어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는 특허를 유지해서 이 제품을 단독 생산하게 되고 다른 회사에서는 같은 약을 만들지 못합니다.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일한 해열제였던 바이엘사의 아스피린의 특허가 1917년 2월에 풀려버렸으니 바이엘사는 이 큰 해열제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고 이익을 다른 회사들과 나눠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이엘사는 자기 회사의 아스피린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도움을 받아 아스피린의 복용 간격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좁힐 것을 권고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많이 먹으면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복용량은 오늘날 안전하다고 허용되는 일일 복용량의 2배에 가까운 용량이었죠. 당시에는 약물 독성에 대한 경고나 사용에 대한 지침서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발열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던 젊은 환자들은 그 권고에 따라서 복용 간격을 좁혔습니다. 아스피린은 특성상 복용한 다음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약물인데요. 그걸 그땐 몰랐던 거죠.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 복용 간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2배로 올렸을 때 몸에 축적되는 아스피린의 양이 금방 4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페인 플루의 젊은 사망자들이 아스피린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다는 보고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럼요. 그러니까 왜 눈, 코, 입을 얘기하냐면 이 안에 점막이 있잖아요. 눈꺼풀 안쪽에. 그리고 이 안쪽에 점막이, 입 안에도 점막이 있고. 이 피부로는 못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눈, 코, 입의 점막에, 호흡기 점막에는 바이러스가 붙는 리셉터가 있어요. ACE2 리셉터라고. 그게 붙어야지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피부에는 없어요. 피부는 이게 일종의 그 배리어예요. 방어막이라고. 그러니까 귀로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이 마스크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마스크 효과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2003년 사스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뭐 그 싱가포르, 캐나다, 대만, 중국에서 사스 때 의료진들이 많이 감염됐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서. 지금도 중국 우한에라든지 이태리도 의료진 많이 감염됐잖아요. 그때도 연구를 해보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한 의료진이 안 한 의료진보다 감염률이 현저히 낮아요. 소위 서구사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일반인들 안 쓰잖아요. 예. 예, 전 그게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미국 서전 제너럴이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또 뭐 WHO에서도 마스크를 일반 사람들한테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그 트위터인가 어디 올린 거 보니까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 보면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 없다. 마스크는 의료진이 제일 필요하다. 의료진이 마스크가 없으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 환자를 진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미국처럼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의료진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이 모자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원래 쓰긴 써야 되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KF9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N95랑 예, 비슷하다고 컴패터블한 보는데 거죠. KF94를 쓴 건 N95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의료진한테 필요한 걸 일반인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는 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KF94를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이거를 쓰면은 확실히 보호가 되긴 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아니 왜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마스크를 뭐 쓰겠어요? 예방이 되니까 쓰는 거지. 그리고 이미 사스나 메르스 때 다 입증이 됐다고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이 좀 덜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WHO도 그 마스크에 대한 권고사항에 일반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단 동양권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마스크를 권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마스크가 예방 효과가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아시아권은 마스크 쓰잖아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럽이나 미국 환자가 급작스럽게 늘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한국은 그나마 지금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열심히 하는 거. 인터페론은 발열을 유발하는 물질이니 당연히 체온은 올라가고 이 올라간 체온을 신체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환자분들께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열을 내지 못했다면 인류는 아마 멸망했을 겁니다. 이렇듯 발열은 우리가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어 기능이란 뜻이죠.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에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열이 나는 복잡한 과정과 발열을 유도하는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우리가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바이러스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능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발표했다가도 스리슬쩍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감염성 질환이 발열로 시작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병원체들이 우리의 체온이 정상보다 떨어졌을 때 우리 몸속에서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발열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도 회복이 많이 빨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의료계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이 있을 때 발열을 두려워하며 병원을 찾게 되는데 굳이 이런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발열이 우리 몸에 해로운 증상이라면 인터페론 요법과 같은 면역 강화 요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머스 아웃브레이크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진단 키트를 빨리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도 뭐 머스 아웃브레이크 때 그 국가적인 래피드 리스폰스 팀장으로 이제 그걸 직접 방역의 일선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할 수 없어요, 초기에. 그렇지만 진단키트는 PCR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분자진단 검사법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진단키트를 빨리 개발해서 널리 배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가 열이 나고 기침하고 의심 왔는데 코로나19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예.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고 또 그 사람이 돌아다닌 그 동선을 따라서 접촉자를 또 찾아서 증상 있으면 검사하고 또 격리하고 이게 방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분자진단 키트에 대한 리서치 앤 디벨롭 R&D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분자진단 회사들,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위력인데 경쟁 체제 하에서 이윤을 남긴다. 가장 동기부여가 강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반응하긴 좀 늦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프라가 그렇죠. 안 잡혀 있으니까. 예. 머스는 주로 사우디에서 2012년 이후에 중동에서 계속 일종의 풍토병처럼 계속 생기지만 중동 이해에서 이 머스 아웃브레이크를 크게 경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그때 186명이 감염돼서 3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때 곤욕을 치렀지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약이 된 거죠, 지금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이유, 선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2003년 사스 때 큰 곤욕을 치러서 이미 이런 코로나19 유행이 벌어지면 병원도 문제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희생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미 그런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현재 수준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위협이 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럽이나 북미,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감염돼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예, 역류입. 예.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진단되는 그 코로나19 환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럼 지금 인천 공항에서도 이거를 지금 다 막고 있나요, 지금?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확진 검사를 해요. 3월 20일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그 내외국인은 다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되는 코로나19 환자의 20% 정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에요. 사례들이에요. 그 검사를 하면 그 결과 양성, 음성 나오는 데까지 그 결과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보통 6시간 걸리는데 지금 워낙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검사하다 보니까 그 임시 시설에 이제 하루 정도 대기하면서 결과를 그 다음 날 통보를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성이면 중환 환자들은 병원으로 가고 경환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음성이면 집에 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줘요. 스마트폰에다.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집에 있으면 그 위치 추적이 됩니다. GPS가. 벗어나면 이게 이제 그 경보음이 울려서 이제 벗어났다. 자가격리를 이탈했다. 그리고 증상을 앱의 어플리케이션에 하루에 2번 입력을 해야 돼요. 열이 있는지 뭔지. 왜냐면 자가격리자 중에 2주 동안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에 또 그 증상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니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걸 입력을 안 하면 이 사람 뭔가 자가격리 안 한다. 연락을 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물론 이제 인권 문제도 좀 있습니다. 위치 추적하는 거를 그게 맘대로 해도 되냐. 물론 뭐 아마 동의를 받겠죠, 뭔가. 왜냐면 미국 같은 데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유행을 봐도 각국이 하는 대응 방식이 다르다, 굉장히. 컬처와 그 나라의 전통과 트래디션과. 한국은 그런 동양권의 문화가 있잖아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강력한 문화가 있고. 중국은 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통제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마침 코로나19에 의한 폐렴과 지역사회 폐렴과의 사망률을 비교하기에 좋은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플러스1이라는 저널에 2018년 3월에 실린 국내 논문입니다. 제목은 한국 성인의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및 폐구균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인데요. 이 논문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나라 3개의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들의 사망률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의 사망자보다 사망률이 높을지 낮을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표는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률을 나타낸 표이고요. 오른쪽 표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확진자 수와 사망률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사망률을 논문에 있는 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연령 구간을 좀 바꿨는데요. 3월 17일 0시 현재 20세에서 49세까지의 확진자는 4,350명이고 사망률은 0.05%, 50에서 69세 사이의 확진자 수는 2,635명이고 사망률은 0.83%, 그리고 80세 이상의 확진자는 274명이고 사망률은 10.22%입니다. 확실히 노령자에게 위험한 듯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 도표를 볼까요? 이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확진자 수와 사망률인데 표를 보시면 20에서 49세 확진자 95명 중 사망률은 1.1%, 그래서 코로나19의 0.05%의 22배 높으며 50에서 69세 사이의 확진자는 369명이고 사망률은 4.5%로 코로나19의 0.83에 비해 5.4배가 높고 70에서 79세의 확진자는 1679명이고 사망률은 8.6%로 코로나19에 비해 1.5배가 높으며 80세 이상의 확진자는 3,865명이고 사망률은 11.4%로 코로나19의 10.22%에 비해 1.1배로 비슷하거나 약간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00번 양보해서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되고 있는 모든 사망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코로나19에 의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역사회 폐렴의 사망률보다 훨씬 낮거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자료는 폐렴 환자들이 훨씬 적었던 2011년에서 2014년도까지의 자료이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사망자 합계에는 암 환자, 중풍 환자,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신장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등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들도 모두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사망률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그래프에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은 코로나19의 환자와 지역사회 폐렴 환자의 연령별 환자 분포입니다. 파란색 막대는 연령별 환자 분포이고 주황색 선은 연령에 따른 사망률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19 환자들의 분포는 젊은 나이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에 따라 환자는 줄고 있으나 사망률은 늘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폐렴 환자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만약 코로나19에 의해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측 그래프와 같이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도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폐렴과 이 환자들의 사망과 관계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왼쪽 그래프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코로나19와 사망률의 증가를 연관시킬 수가 없으며 사실 연령이라는 변수를 빼고 코로나19와 사망만 가지고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둘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릴수록 사망하지 않는다 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하고 나서도 코로나19가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직도 사망자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그냥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마스크와 호흡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그 연장선상에서 기계환기, 그러니까 인공호흡이죠. 인공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했을 때 생기는 산소 독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급성적인 호흡곤란 증후군을 겪는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산소 독성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인공호흡을 하면 금방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호흡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인공호흡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도 세균성 폐렴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폐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다량의 산소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혈액으로 녹아들지 못한 산소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폐에 들어갔다가 혈액 속으로 녹아들지 못한 산소가 폐 속에 남아있게 되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물로 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이런 활성산소가 폐포의 모세혈관을 손상시켜 급성 폐손상, 그러니까 폐포 내벽을 터뜨려 폐포가 쭈그러들고 물이 차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숨을 쉬라고 넣어준 산소 때문에 더 숨쉬기 어려워지는 사태가 생기는 건데요. 확산성 폐포 손상 등이 있어 폐에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산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량의 산소를 또 마시게 되면 폐에 물이 더 차게 되며 원래 그런 증상이 없던 사람들도 때로 확산성 폐포 손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성인도 고농도의 산소에 노출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고 폐포가 쭈그러들고 가스 교환에 이상이 생기며 시간이 더 지나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빠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무섭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도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산소를 마시게 하면 금방 다시 살아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의 공통적인 부검 소견인 확산성 폐포 손상, 폐에 물이 차는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시간상 다음 시간으로 미루긴 했지만 이렇게 폐에 물이 차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심코 복용하는 해열제,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판피린과 같은 종합감기약이나 무릎이 아파서 복용하신 진통제만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스페인 독감과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환자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근거 없이 이 약물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 저 약물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신약 개발한다느니 백신을 만든다느니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사망하고 있는 중증 질환자들의 사망이 제가 말씀드린 얘기처럼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면 어떡하실 건가요?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치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확산성 폐포 손상인가요? 아니면 폐섬유화인가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저질환인가요?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코로나19와 이분들의 사망과의 연관성이 단 1%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코로나19를 치료하겠다고 하니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치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를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자신이 치료하겠다고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코로나19의 체내 확산을 막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의 암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심장 질환이 회복되나요? 병의 원인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엇을 치료하겠다는 목표도 없이 그저 남들이 이 사람은 코로나19로 죽었다고 얘기하니 그럼 내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다수의 제약회사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의료인이라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막아야 하겠죠.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보겠다고 얘기하는 의료인분들께 자제하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이게 여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줄어들 거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저희가 이제 이걸 아예 없앨 수 있나요? 상당히 뭐 이제 중요한 가장 많은 듣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지금 전망이 쉽지가 않아요. 단기간에 안 끝나는 거 확실한 거고. 그럼 이게 아예 없어진다거나 그런 희망은 없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2003년 사스 때 2002년 11월부터 이제 중국 남부 광동성이 시작돼서 홍콩으로 환자가 와서 이제 전 세계 여행객을 통해서 전 세계 퍼져서 한 8천여 명이 감염되고 774명이 사망했어요. 치사율이 9.6% 정도 됐죠. 7월 초에 끝났어요. 사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도 사스와 유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건대는 그때처럼 열심히 각국이 방역을 해서 7월 또는 뭐 8월에 끝나는 시나리오가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서 다시는 인류한테 감염을 안 시키는 것.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그때보다는 뭐 낮아서 한 10%? 10% 정도. 그보다 미만이겠죠. 왜냐면 그때 2003년은 벌써 17년 전이에요. 그때는 항공 여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일종의 국경이 없잖아요. 또 하나 시나리오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일단은 뭐 여름까지 유행하고 일단 북반구는 끝난 다음에 이제 남반구로 가는 거예요. 호주라든지 저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는 그때 겨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북반구로 또 오는 거죠. 우리 독감처럼 계절 독감처럼 순환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운 좋게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을 접종해서 이제 전 인구도 와서 우리가 이제 초년도를 1980년도에 백신 접종으로 지구상에서 소멸시켰듯이 백신이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온다면 그걸 접종을 해서 유행하지 않게 끝내 종식시키는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가장 야심차면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죠. 이거 백신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 백신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이제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대중들이 이거를 다 접종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타임 프레임을 좀 주시면. 새로운 병원균의 백신 개발은 10년 내지 15년 걸리고 돈은 1조 원이 들어요. 이게 지금 100일도 안 된 바이러스고 이제 유전자 안지도 뭐 2개월밖에 안 됐어요.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의 이제 소장 안토니 파우치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빠르면 모든 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임상 시험을 건강한 성인 뭐를 일상부터 시작해서 쭉 3상까지 가는데 순조로이 되면 18개월이다. 그 모든 일이 순조로이 됐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 미국이나 중국이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백신을 한 알이라도 줄까요? 미국 인구가 3억 2천인가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단기간에 미국에서 자체 생산해서 그거 놓기도 불가능할 거예요. 결국 이제 우선순위를 누굴 먼저 놓을 거냐. 일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10대, 20대 건강한 사람들은 백신 맞을 수 없을 거예요. 현재 지금 백신 개발에 또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백신 개발에는 참여는 안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치료제와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백신은 어차피 시간 걸리고 당장에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이제 가장 빨리 이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신약 재창출이라고 드러그 리퍼포즈먼트라고 비아그라라는 약은 보통은 이제 지금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심장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부작용으로 이게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다른 감염병으로 치료제로 이미 허가돼서 사용되고 있는 약을 코로나19라는 병의 적응증, 인디케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신약 재창출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금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시험관에서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쓰고는 있어요. 그 중환 환자들.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렘데시비어라고 길리어드사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이제 개발했던 약인데 코로나19 치료제를 한번 써보자 하는 그런 지금 임상 시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원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걸리고 회복한 사람들의 혈장, 컨발레센트 플라즈마라고 해서 이건 뭐 100년 전부터 쓰던 그 전략이에요. 코로나19에 걸리고 회복한 사람의 혈액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코로나19 걸려서 회복한 사람들한테 그 혈장을 좀 기증해달라. 그거를 코로나19의 중증 환자들, 위중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의 이 코로나19에서 잘 대응한 점들을 다른 나라들이 좀 본받고 한국에서 잘 못한 부분은 또
본받지 말고 그건 좀 교정해서 잘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사이언스다. 겸손해야 돼.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당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만했을지도 몰라요. 마스크 별거 아니야.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Ne m'a pas laissé le temps de regretter. À offrir sa cerise mouillée comme toujours sur derrière moi et ma fierté et mes larmes séchées nous en sortirons sans eux. Si éloigné notre vécu